자, 부동산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핫 이슈, 핫 이슈 썰을 풀어보는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의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저번 주는 제네시스 박님과 함께 네.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저도 집에서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번 주 방송 놓치신 분은 또 채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빨리 증여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증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증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핫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대출 규제, 또 지난 9월부터 주담대 중단되고 이런저런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이 덜 나오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표가 낮아졌단 말이죠. 거래량이 줄었어요. 일단 거래량이 20% 정도 줄었고 거래량이 또 바닥을 기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사실 거래라는 게 한 단지를 봐도 기준 가격이 있으면 더 낮게 거래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를 겪을 때 이걸 좀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원래도 약간 저가로 거래되는 게 항상 있지만 이번에는 35%가 저가로 거래가 됐다라는 게 확대 기사로 나왔었고,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았나라는 주제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심리상의 지표를 나타내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수급 지수 심리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100.9로 7주 연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7주 연속 떨어져서 점점 이제 매수 심리가 굳고 있고 거래량이 적어지는 국면을 맞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하락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선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 100에서 200 정도 갈수록 높은 거고 1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매수 심리 완전 꺾인 거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10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수자 우위 시장 과연 전환됐을까요? 그런 게 첫 번째 이제 주도권을 매수자가 가져갔는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도권은 옮겨가는 게 맞는데 그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보다도 그 주도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쥐고 있을 것이냐. 내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봐도 지금 거의 맞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 나는 넘어갔다라기보다는 뭐 약간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롱런으로 쭉 갈 것이냐. 이것은 일종의 이제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의 논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단기 조정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대세 하락이 온다, 어떤 전조 현상의 증거다. 아까 얘기한 뭐 거래 급감. 거래가 급감한 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 같고, 왜냐면 매수자분들의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이 너무 많아. 지금 매수를 방해하는, 그리고 매도자분들도 팔 수 있는 매도를 방해하고, 심지어 이 거래 자체, 이 두 매도인과 매수인의 만남 자체를 막는 거래 금지,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많아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규제의 범위가 확산되니까 거래가 주는 것은 이상현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 이렇게 난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실거래가가 수억 원씩 떨어졌다라는 뉴스 기사 막 나오던데 사실 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찾아봐서 보니까 현지 중개업자분들의 어떤 이 말씀으로는 그런 매물은 이제 없고 그냥 특수관계인 거래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을 정도로 인터넷에 뜬 그 급락했다는 그 매물들의 거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당연하죠. 형 그 얘기 잘했는데 이게 중개사들이 모르는 거래예요. 중개사들이 모르는 거래고, 그리고 그게 기자분들이 정말 서울 다 이잡듯이 뒤진 것 같아, 거래를. 그래서 그런 거래, 특수관계 거래만 쏙쏙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성동구의 모 아파트하고 또 강동구의 모 아파트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거기만 딱 그렇거든요. 근데 실상 그 주변 보면은 낮게 거래된 게 없지. 없어요. 오히려 호가 높고 또 호갱로로 보니까 보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
그리고 오히려 그게 뉴스가 그렇게 뜨니까 그 단지를 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떨어졌는지. 되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잡상인 취급하듯이 또 이 전화야.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증가한다는 말은 팔겠다는 그 매도자가 좀 늘었다는 소리겠지? 그렇죠. 팩트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봐. 첫 번째는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매물이 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매물을 누가 파는가.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매물은 1주택자분들의 어떤 뭐 비과세 매물이나 또는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는 뭐 일반 과세 이 정도지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 중과세를 무릅쓰고 지금 과연 팔려고 나오는 매물들이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려갈 수는 있고 매물이 늘 수는 있지만 다주택자분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가중되지 않고서는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기대하시는 정도의 낙폭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에 또 첨언을 좀 드리자면 거래 물량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 10%가량 이제 매도 물량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지금 전에 올해 하나만 보고 둘 게 아니라 지금이 약간 물건이 4만에서 5만 사이 그 정도 매물이 서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을 보잖아요. 작년은 평균이 거의 6만에서 8만 정도예요, 매물이. 그럼 작년에라고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이게 매물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죠. 작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줄어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적습니다. 이게 3만 갔다가 뭐 4만, 5만 수준 갔다고 이게 매물이 확 늘어났다는 게 아닌 거고.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거래를 하는 매수자가 심리 위축을 당하니까 거래를 제때 하지 못한 물건은 그대로 있고 또 추가로 매도가 필요한 물량들이 합산돼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정도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출 중단이라는 것도 전 공급이 없는 대출 중단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 적응기를 겪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격에 적응을 했잖아요. 이게 10억이 되면은 벌써 이게 무슨 2억이나 올랐어 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거래되고 그리고 또 10억에서 또 적응을 해. 과거에 옛날에 14년, 16년 뭐 그 사이의 거래를 보면 와, 이 아파트가 이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린 적응을 해온 거거든요.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대출 중단도 이제 적응이 돼서 아예 DSR 적용으로 이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적응이 되면 다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적응기를 겪는 것 뿐이지 지금 이러한 지표 가지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를 논할 필요 자체가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되고 정말 가격이 안정되려면 지금에 있는 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이것에 대한 그 영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다주택자 물건을 푸는 방법밖에 없고 그 방법은 양도세를 조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모든 시장에 물건 값을 제어할 때는 다 완화책을 펴왔거든요. 완화책을 피면서 일시적으로 그 공급량을 의도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게 풀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확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 양도세를 조절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팔지 못하는 이유를 제거해 줌으로써 시장에 내놓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약간의 일시적인 효과를 봤던 게 한시적 완화했었잖아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너무 이렇게 조건 달지 말고 한시적으로 완화만 하면 맞아. 하면 시장 바뀌어요. 아예 지금 가격에 바뀌어요. 근데 절대 다음 정권 가서도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은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딱 내가 잘못된 길에 간 거리의 2배는 움직여야 돼. 올바른 길로 돌아서려면은. 네, 그러니까 뭐 못 갈 건 아니지만 나는 시장이 언젠가는 그 자율 기능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를 찾을 거라고 믿어. 근데 이제 지금 꽤 잘못된 길로 우리가 한 4년간 갔잖아. 네.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뭐 지금 이 부작용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켜보면서 약간의 하락, 약간의 어떤 매물 증가 이거에 대해서 뭐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 또뭐 지금이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그런 뭐 유튜브 또는 뭐 블로그 이런 것들 글들을 읽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두고 싶은 게 뭐냐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금리 인상이 지금 은행권을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랑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원래는 2% 정도로 항상 유지되어 왔던 것 차이가 유지됐던 것이 지금은 이제 3%를 넘어서 이제 4%에 5%를 넘긴 시장금리가 출현하고 있고 주담대 금리가 나 최상단. 문자 오던데 여기 오는데 뭐라고 왔어요? 금리 재조정됐다고. 그 몰랐겠지. 문자는 나도 받았지. 깜짝 놀랐어 나도. 이제 우대금리도 없고, 아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보다는 이렇게 약간 그런 그 전세자금 대출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방어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본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집을 임대 놓으시고 본인은 따로 임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주택의 월세나 전세값이 오르면서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거주비를 해칭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게 아예 방비가 없는 아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거주비 인플레이션 시장 금리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고 결국에는 공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러기 어렵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이나 보면은 금리가 그때는 5%였어요, 원래. 나는 그 당시에 사실 네. 8, 9%짜리 막 쓰려고 저 인천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저도 2013년, 14년만 해도 그 사업하려고 사업 때문에 그냥 보험사 대출해서 막 7%짜리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잘 자산을 운용해 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셨을 거고 그냥 이 내 돈 한 푼 아끼려고 그냥 전세로 계셨거나 하시면 지금 그대로 유동성 장애 그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고 그런 결과를 맞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현실을 직시해서 공급 없는 시장 금리 인상이 정확한 지금 시장에 주어진 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방어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문자도 아까 왔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더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시장금리도 무작정 올라가진 않고 분명히 정부에서 제어를 할 거예요. 제어 안 하고 뭐 7%, 8%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고 나는 이 대출 규제를 보면서도 뭘 느꼈냐면은 일단은 이 대출 규제책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쓰잖아. 일단은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는 봐. 뭐 더 많은 부작용이 많겠지만 첫 번째는 이 금융 억제책 대출을 안 해주겠다, 액수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갭 투자 비율이 엄청 늘 거야. 대출 안 나와? 그러면 나는 일단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전세 끼고라도 사야지. 그치? 그게 정답이지. 그래서 갭 투자 전체 거래 중에 갭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줄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억제책을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은 서민층 탈출이 불가능해져. 우리 뭐 사실 돈이 많은 분들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대출을 활용해 왔어. 근데 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 부자들보다는 서민층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다리가 사실 끊어지는 거지. 물론 모든 서민층이 대출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나는 좀 대출을 활용해서 서민층을 한번 탈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조차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부동산 잡으려다가 경제 전체가 다 잡혀버릴 수가 있어. 그때는 이거 몰라. 나는 내가 금융 억제책을 오랫동안 못 쓴다고 보는 이유는 오래 쓰면은 부동산을 떠나서 경제 전체가 다 망가져. 아마 그 전에 이거는 다시 나는 회귀한다고 봐. 양도세 중과세와 달리 금융 억제책만큼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 맞아요. 지금 형 얘기하니까 또 저는 할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가계부채 총량 규제 자체가 나을 수 있는 부작용. 이때까지 우리가 정책이 나오고 부작용을 계속 겪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거주비를 많이 내게 되면 돈을 안 쓰게 돼요. 자, 실제로 우리 벤츠나 이제 외제차들 있잖아요. 외제차 구매량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서울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인천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다. 인천이- 서울이 높지 않나? 인천이 더 높아요. 이게 외제차를 인천 분들이 네,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야 돼요. 인천 분들이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차 구매량 양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집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비에 대한 부담. 그렇구나. 예, 거주비 부담이 낮을수록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일리 있네.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 돈을 안 결국엔 쓰겠네. 돈을 안 써요. 그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계부채를 잠답시고 했다가 그런 부작용이 전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총량 규제가 대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은행의 가이드라인을 낮춰버리는데 그러면 얘네들 5대 은행이고 뭐고 간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빌려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는 빌려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야 되는 돈이 많은 만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빌려야 되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 부동산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안 해. 그러면은 금리는 당연히 계속 잡지 않아서 정부가 뭐 금융위를 통해서 금리 딱 상한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저는 내년에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뭐 대출 얘기까지 왔는데 전 대출 얘기가 제일 심각하다고 또 생각이 드니까 또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이런 기사들은 계속 나왔었어요. 2017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딱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한 1년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 전환되나? 그렇죠? 왜냐면은 약간의 방향성만 지금 바뀌어도 격한 반응이 호응이라 그럴까? 이런 네. 게 나오니까 이런 뉴스가 좀 짜릿하지 사실. 실제로 뭐 이런 우여곡절을 제일 많이 겪은 것들이 재건축들. 갑자기 이제 19억 갔다가 다시 17억 찍었다가 다시 20몇억 찍었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 일시적으로 조정세와 급매물은 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회로 잡으시는 분이 있고 이걸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현실은 공급 없는 상황이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이게 아까 전세자금 대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번에도 임대 입법 시작한 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한 10월 달쯤, 그때 8월에 들어가고 10월 달쯤에 전세 대책을 폈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전세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텔 다시 뭐 리모델링하고 사무실하고 뭐 제일 많이 의존한 거는 매입주택이지. LH 매입주택 해가지고 그 서울의 도시생활 빌라들 다 매입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 악성 미분양 털고 막 이랬던 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연말에 또 정부가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연말 대책이 거의 이제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대체주택이죠. 얼마 전에도 오피스텔 그 난방 면적 규제 완화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완화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매입주택 같은 경우에도 더 활성화해서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매입주택을 하더라도 거의 투룸이주잖아요. 사업성을 생각하면 짓는 사람들 누가 이제 3, 4인 가족들 살려고 짓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세난이 촉발되고 필요한 주택은 3, 4인용, 20평대, 30평대 아파트에 준하는 면적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면적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이 지금 전무한 상황인데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까 이런 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급적인 부분 말고도 상한제,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 지자체마다 임대료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나도 이 뉴스 기사를 좀 캡처해서 봤는데 뭐 쉽게 말하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너무 뜨겁고 서민들이 힘들어지니 전세 안정책을 급하게 내놓겠다. 근데 아파트는 아니다. 네. 아파트는 아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고. 참.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아닌 거지만은 이거를 좀 우리가 많이 공급하겠다. 그리고 많이 공급할 거고 빨리 공급하겠다. 뭐 이런 말씀에 우리 장관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나는 딱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어. 뭐 짚을 게 너무 많지만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빌라 공급이 어려워. 왜 지으면 되지 않냐? 뭐가 어렵냐? 되게 어려워.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걸리는 제어도 있어. 첫 번째는 그 우리 회사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수지 타산이 안 나와. 막 마이너스 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땅값, 공사비, 원가잖아. 그리고 뭐 일정 마진에도 붙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 두 번째는 다 타산이 나온다고 치자고. 그래서 강북 어딘가에다가 내가 빌라를 공급하려고 해. 건설을 하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딱 건설하려고 딱 해서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지금은 뭐 잠잠한 동네지만 만약에 뭐 내년쯤에 재개발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청산이라는 거야. 청산. 그러면 개발. 뭐하죠? 그러니까 이거지.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개발이 안 될 곳이 맞나? 뭐 이걸 보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장관님께서 하신 이 빌라 공급을 빨리 뭐 늘리겠다 하신 말씀 중에 그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빌라 현금 청산에 대한 규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시냐. 몰라요. 제가 단언하는데 몰라요. 충돌이 와. 몰라요.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왜 공급을 빨리 못 하는지에 대해서 헤아림이 없는 코멘트가 나오시거든. 지금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전세가 상승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급한 대책이 나오는 건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쪽 귀가 간지러워. 그럼 긁으면 되잖아.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팔이 쭉 펴서서 이렇게 긁으라는 거야. 팔이 안 닿아. 그럼 팔을 한번 빼주겠다는 거야. 팔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효자손을 주는 거야. 이걸 한번 긁어보라고. 이게 긁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돌리기 시작했냐? 이게 전세 임대차 입법 때문이지 이제. 그거 없애면 되는 거야. 사실. 그렇죠. 그거 없애면 돼요. 그거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이거를 막 팔을 빼고 뭘 잡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사실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보고 싶은 거지 이제. 원한 복귀해라 이제 이런 거지 나는. 전혀 필요가 없죠. 이게 매매가의 상승과는 다르게 전세 곡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게 우상향합니다. 탄탄하게. 왜냐하면 전세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철저히 반영하기 때문에 그 전세가는 공급량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폭락과 폭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폭등을 했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냥 단순 계산해서도 2+2인데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단순 계산해도 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른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개중에 땅값이 어느 정도 적당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3, 4인 가족형으로 지을 수 있지가 않아요. 뭐 3룸을 져야 되는데 3룸 못 짓는다고요. 끽해봐야 원룸 지을 수 있는 땅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매입 임대주택도 그 작년이야 통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청 올랐고, 또 아까 형이 한 얘기 중에 참 많아. 사업도 공공재개발, 3080 복합사업, 그리고 또 신속통합, 신속통합, 신통 이번에도 막 다 넣잖아요. 일반적인 재개발, 네, 민간 재개발까지. 뭐가 엄청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서울의 해제 지역만 400군데가 되는데 다 해제 지역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6대 완화책 중에 해제 지역이 선정되는 게 신규 지정처럼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다 어디 가면 다 플랜카드야. 좀 오래됐다 싶으면 다 플랜카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맞춰가지고 져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그 신속통합 기획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선정되는, 그러니까 모집 공고 하잖아요. 지역 선정 모집 공고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권리 선정 일을 준하도록 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일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센스가 있는 건데. 아니야, 난 그거 동의하기 어려워. 왜요? 그것도 소급 적용이라고 봐. 소급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신통의 그 권리 선정 기준이고 나는 저기 그
2030 그러니까 그 공공재개발, 네, 공공재개발. 이거랑 너무 일맥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진짜 어렵게 박박 내 돈 다 긁어서 어떤 곳에 빌라를 샀어. 지금 계약한 거야 오늘. 정말 어렵게 시거주 하려고. 근데 갑자기 내년도 한 겨울쯤에 갑자기 뭐 신속통합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야. 청산이라는 거야 이 사람. 신축 빌라 분양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 보는 거지.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법률을 잡고 또 조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잘못했다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훈이 형이 그건 줄 것 같아요. 그치? 네, 세훈이 형이 이거는 줄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그래도 이해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3080은 보면 소유권 이전일이어야 되잖아요. 그 그치. 이전까지. 말이 되냐고 그게. 그거는 정말 위헌이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입주자, 그러니까 지역 모집 공고할 때 선정 기준, 그러니까 시청 넣어라. 그 기준으로 하고 또 여기서 이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모집일을 또 기준으로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아가지고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원래 그나마 좀 이해해 줄 수 있어. 네. 근데 웃긴 건 아까 이제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 이거 자체가 법률 위반이야. 법률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후보지 공모는 이 가이드라인을 못 끼는 한참 전이야. 그러면 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바꾸지 않고 일단 말로 내뱉은 거로 기준을 내세웠지.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고 규칙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실망했던 건 국토부가 그런 공공재개발의 약간 소급에 대한 강행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서울시에 잠깐 기대를 걸었던 건 서울시는 이런 선에서 우리는 하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가보자. 타협한 게 이거는 아닌가. 조금 나는 좀 실망스러웠지 이제. 저는 그냥 제 멋대로 해석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집 그러니까 그 공고할 때마다 후보지 선정 공고를 낼 때마다 그때를 그 권리 산정일로 하고 옮기는 거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이거랑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보지 공모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정보가 아니야. 어디 서울시 게시판에 딱 뜬 것도 아니고 아니죠. 여기가 들어왔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없지. 근데 그것은 나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에서 말하는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비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이나 편입지는 확실히 공고된 거니까 그런 애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후보지 공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네. 어떤 기준점을 삼겠다는 것은 나는 사실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을 좀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이미 룰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딱 후보지 공모일이 어떻게 그 권리산정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선정된 지역 빼고 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지.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타겟은 서울 전체잖아요. 그러면은 그치. 거기에 그 이런 전세 대책을 해줄 만한 매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후달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렇지. 못 짓죠. 왜냐면 이거 되면은 청산당할 땡인데 누가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아마. 그쵸. 보겠죠. 간을 보고 떨어지면 사겠지. 근데 현장에서는 그거를 감안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진 않아도 있긴 있더라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접해보지 못한 게 공공재개발이든 3080이든 이번에 뭐 신속통합기획이든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판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권리산정일, 사전 타당성하고 이제 권리산정일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이면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는. 그치. 근데 그 행정소송 기간 동안에 이 당사자분들이 되게 마음을 졸이시는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용이 좀 요 부분은 우리 재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자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여러분이 이제 분양 자격,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냐 안 주냐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일단 나는 요 문제점을 내가 서울시에 주거정비까지 전화도 많이 했지. 그분들 다 내 목소리 알아. 전화 하도 많이 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무슨 기준으로 공모일을 그렇게 삼습니까?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구간에 안 들어오는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입주권을 주는 규정은 그
구청이 갖고 있으니 구청에다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구청에 전화했지 또 구청은 뭐라 그럴 것 같아. 서울시에서 받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답변이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일단은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얘기하고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정부랑 서울시 입장도 안 맞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아, 정말 혼선 그 자체야 이거는 지금. 근데 확실히 이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그 입주권의 그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것들이 또 책정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잘못된 룰로 가서 잘못 사시게 되면은 손해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치? 손해를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뭐 몇 억씩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히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선정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그 어떤 동의서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이 심적으로 마치 우리가 여기 그 그것처럼. 아파트가 들었을 네. 것처럼 그렇게 호가를 높여서 부르는 이들은 사실 현장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 입지가 조금 좋은 데면은 요즘에 그 빌라 가격도 엄청나요. 네. 진짜 사실 나도 이 재개발을 오래 했지만은 지금 재개발 구역 지정 떨어진 곳에 빌라 가격 보면은 말리고 싶어. 아, 물론 이게 돈은 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들어가는 이제 투자 원금 대비 지금 부르는 그 가격들이 너무 비싼 거지 이게 진짜 사실. 투자는 사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최저화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금은 솔직히 어느 지역이 빠르다고 볼 수 없게 동일선상에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단지 좀 더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너무 비싼 거지. 예. 그렇지. 지금 그 안에 지정 떨어진 네. 애들은 예. 그리고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무조건 재개발 된다고. 아직 안 된 예. 그러니까 구역계도 나온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여요.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재개발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예. 없는 거지. 왜냐면 동일선상에 있거든. 예. 이거는 경험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저도 빌라를 살 때 그냥 여러 개를 하나하나 모인 중에서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아파트로 됐을 뿐이고 아직까지 빌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다만 제가 그냥 만족하는 건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투자금이 있었지만 지금 10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 투자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은 그거에 비해 뭐 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정하고 그냥 길게 보시고 하셔야지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한테 들어서 비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안 돼서 또 이런 편집 풍파 겪고 가격이 내려오고 오히려 가격이 쌌던 친구들이 더 올라오면서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 수익률이 최저화되는 그런 현상은 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니까 빌라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세가 안정할 수 있는 그 대책 중에 공급책은 사실상 땅값 인상과 그리고 인건비 인상 그리고 뭐 시공비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 이제 제도적인 측면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표준임대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예전에도 이게 근데 나왔어요. 그거를 왜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 아니 지금 적폐 청산. 하갈수록 서민들이 자꾸 힘들어지는데 왜 자꾸 좀 이렇게 드시는 거지 그렇게? 적폐 청산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아 나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지금 만약에 더 이상 만약에 이제 나는 이렇게 봐.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책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대책은 다 미봉책이거든. 그나마 뭐 8.2 대책, 9.13, 12, 16처럼 근사한 대책이 못 나와 지금부터. 그냥 카드 다 써버렸단 썼어요.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거면 일단 미봉책이 맞다고 보는데 급해지신다면 내년 대선 전에 급해지시는 상황이 온다라면 뭐 그런 얘기가 나는 뭐 나올 수 있다고 봐. 근데 시장은 자유 기능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발 그 좀 이제 더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소견이죠. 이제. 단기적으로 대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죠. 표준임대료를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맨날 예로 드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정부에서 좋아하는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상한을 했었죠. 상한을 다 했었고. 후회하고 있어. 네. 나오잖아요, 거리로. 다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고. 자, 상한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똑같은 월세 받는데 집 고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고쳐주죠. 그럼 퀄리티 확 떨어져요. 주거 퀄리티. 그리고 이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 물건을 그냥 쥐고 있을까요? 당연히 던지겠죠. 근데 그걸 누가 살까요? 기업이 사게 돼요. 지금 독일도 다 기업체가 갖고 있어요. 그 주택들을.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일제히 올린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은 싸게 사서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당연히 이 주택을 싼 값에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 마련을 안 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천 예를 들었는데 내가 주거비를 덜 감당하면 이 자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써요. 벤츠 사고, 뭐 페라리 사고, 뭐 PT 받고, 또 좋은 데 가서 칼 썰고 이러다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돈은 이만큼 풀어 제끼는데. 그럼 결국에 그 사람들 잘못이지. 피켓 들고 나온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앉아 있으라고 했냐고. 아니 나는 이제 그분들의 악수도 있지만 일단 정책이 사실 정책이 이게 뭔가 예측해서 정책을 쓰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 밸런스.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밸런스, 균형을 그 정도 예측하면서 정책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게 둘째 하나예요. 정말 똑똑하거나 정말 바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면 이렇게가 안 돼. 정답이다. 그거 아니면 이게 이럴 수가 없다니까. 정답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정책 나오기 전에 예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전세 대책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잖아. 그럼 예상한 대로 이거 설마 나올 것 같아, 나올까 이게? 그런 게 실제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얘기들은 사실상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발표 예고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 뭐 제어해서 뭐 해주거나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형 주택이 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최소한 거래나 방해하지 말고, 흐트러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도 왜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반면에 나는 이제 정부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 적폐와 투기꾼들이 또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정부에 저항하고 시장을 계속 교란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으셔. 많이 깨졌네. 많으셔. 그래서 거의 내가 또 5대 5야. 근데 나는 이제 그 후자에 생각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결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민층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화분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흙이 차 있고 물이 부으면은 위쪽이 처음에 젖지만 다 가라앉잖아요, 물이. 결국엔 그렇게 되죠. 여기는 마르면 밑에 흥건해지듯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학교 일진이고 내가 그 밑에야. 나한테 갑자기 너 일주일에 10만 원씩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내 밑에 또 이렇게 갈궈야 되는 거야. 그럼 걔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밑에 갈궈야죠. 그러니까 한 친구는 빵 나누고 1,000원씩 어디서 구해오더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놀수도 없는 운동 공부도 못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난 뭐가 다르냐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주택자, 뭐 단기 투기 세력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다 내려가잖아. 전가되고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사전 청약, 제가 이제 우리가 2부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다루긴 할 텐데, 이것들을 또 전세 대책에 추가 발표할 때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사전 청약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고, 이만큼에 하고 또 심리적으로 이런 공급량이 있으니까 임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 버텨라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표준 임대료는 제가 봐도 이거 설마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3기 신도시 과연 어떤 주택들 어디 지역에 공급이 되고 또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서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 저희는 2부 3기 신도시 2차 청약에 대해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